이번에 그 오늘 아침에 이제 뭐지 여기 보면은 승진이 알죠? 네. 승진이랑 태신이랑 나랑 해가지고 이제 논문이 이제 퍼블리시 이제 됐거든요. 이미 됐지. 또 오늘 이제 웹사이트에 떴는데 여기 들어가면 보여줄게요. 그리고 이거 풀 아티클 들어가보죠. PDF로 가야지. PDF 다운로드 내가 시간을 걸리겠구나.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공간적 영역에서 프리 트랜스포메이션을 막 해서 계산하는데 여러분은 스펙트럼 가지고 이제 막 쪼물쪼물하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하면서 그 수식은 그 프리 트랜스포메이션 수식은 이제 알 거예요. 손으로 쓰는 그 수식. 근데 그게 how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라는 관점에서 코딩을 짜면서 이제 그게 이제 그 굉장히 많은 디테일이 들어가는 거고 또 그 디테일을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오류가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에서 아까 백그라운드 부분을 빼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또 그래서 머티리얼 늘어나니까 템포럴 쉐입이 갑자기 막 쭈글쭈글거리죠. 그 쭈글쭈글거리니까 왜 쭈글거리냐면 아까 말한 전체 타임 윈도우를 더 키워야 했죠. 아니면 그 미래가 세가지고 또 과거의 부분하고 또 오버래핑 돼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인터페런스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들어가야만 이제 프리 트랜스포메이션이 뭔지 그래서 많은 친구들 보면 프리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자기 잘 안 돼. 계산 아주 엘레강트하게 수식을 막 한데 실제로 그걸 할 줄 아느냐 프리 트랜스포메이션 실제 일상생활에서 스펙트럼이라든지 지금 이제 논문이 뜨고 있는 중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할 때 정말 해봤냐는 거지 이제. 그리고 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거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아주 단순한 거지만은 프리 트랜스포 자체가 단순하지 않지만은 근데 그거 하나라도 뭔가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그러면 이런 계산 같은 것들을 이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 계산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이 테크닉만 있어도 지금 최신 논문들도 쓸 수 있어요. 지금 이 기법만 가지고도 지금 이게 이제 이런 이 바보 같은 이거 잠깐만 이런 바보 같은 일이 내가 지금 다 잡아버렸네. 에이. 다시 들어가자. 실수로 내가 다 잡아버렸다. 그래서 그냥 여기 보자. 응? 무쇼. 지금 저 탭 한번 열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디 여기? 네. 그렇네.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지금 한 달 가까이 했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그냥 이 연산자 여기 보면은 F라 써져 있죠. 이거요. F라 써가지고 요 가로 안에 이 안에가 쉽게 말하는 스펙트럼 같은 거예요. 어떤 우리 스펙트럼 데이터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스펙트럼 데이터에다가 프리 트랜스포메이션 그렇게 하는 거. 이 과정. 근데 그 방법 말면은 지금 이건 어떤 거냐면 레이저 빔이 이렇게 레이저 빔이 이렇게 생겼어요. 보면 이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레이저 빔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통과해가지고 빔이 나오는 건데 이제 이게 레이저 증폭기거든요. 증폭을 하면 이게 티탄 사파이어는 4레벨인데 그 스티뮬레이터 올리기 위해서 이제 펌핑 빔 있잖아요. 펌핑 빔 이렇게 펌핑을 이렇게 해줘요. 여기 들어가는 펌핑 빔이 총 16개 빔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4개의 빔 있죠. 여기 4개의 빔. 이게 실제로 5cm 바이 5cm의 공간에 이렇게 펌핑 빔이 이렇게 배열되는 요게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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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 빔이 가는데
여기 빔 호모지나이즈는 특별한 어떤 우리가 광학기를 설계했어요. 그렇게 하면 요 4개 빔이 여기 맺힐 때 어떻게 맺히냐면 이렇게 맺혀요.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6cm by 6cm 6cm by 6cm 정사각형을 딱 맺히게 돼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쨌든 맺히게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간 인풋 빔은 이렇게 동그랗거든요. 이게 에너지는 2.4J인데, 이거를 이렇게 통과시키면서 나오는 빔은 이 펌핑 빔의 모양 그대로, 증폭이 요 모양만 증폭시키니까, 여기서 이 사각형, 요 안에만 증폭되니까 나올 때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걸 이제 계산한 거예요. 근데 이 계산을 할 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요런 빔이 어떻게 이렇게 맺히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수학적 알고리즘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런 빔이 있으면 여기 렌즈 어레이 이 각각 세그먼트 하나하나가 조그마한 마이크로 렌즈거든요. 그럼 이 렌즈가 이쪽 부분의 이미지 파트를 포커싱 해가지고 이렇게 펴주고, 여기도 뒤에 똑같은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편 다음에 여기서 빔이 전체적으로 다 퍼져나가도록, 그러니까 구조는 이런 식이에요. 빔이 여기 보면 빔이 4개가 있는데 각각 세그먼트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콜리메이션 해주고 여기서 살짝 다이버지 하는데 이게 요렇게 요 자리 D라는 지점에서 이렇게 맺히도록 각각 위치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각각 맺히도록 그죠? 이렇게 되면 요 사각형에 각각의 요 엘리먼트가 이 사각형에 다 뿌려지는 거지. 그렇게 된다면 이펙티브하게 요 빔 모양이 아무리 지지분하다 어떤 모양이나 랜덤한 모양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각각의 세그먼트가 요 사각형에 다 뿌려지는 거니까 그 평균 에버리지 그냥 뭐라 해야 되나 에버리지 아웃 에버리지 평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각각마다 이 패스마다 빔의 프로파게이션 하면서 이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그 프리 트랜스포메이션이랑 아주 밀접한 어떤 그 그러니까 빛이 공간을 프로파게이션 할 때 어떤 식의 빛이 에볼루션에서 나가느냐, 그에 대한 어떤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 알고리즘을 할 때 프리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떤 그 개념이 들어가는데, 근데 여기서 아까 동일한 문제가 생성돼요. 어떤 문제냐면 동그란 모양이 있으면 요 백그라운드 있잖아요. 백그라운드 여기 보면 여기 백그라운드가 실제 이 CCD 데이터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요게 일종의 이해를 하자면 스펙트럼 같은 거예요. 스펙트럼 같은 거 이제 아까 옵티컬 스펙트럼 프리 트랜스포머 하면 템포럴 쉐입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동일하게 이쪽 면을 풀의 공간의 스펙트럼이고 이쪽 누가 했더니 지금 수업 중이에요. 이쪽 면이 옵티컬 스펙트럼의 비유를 하자면 스펙트럼에 나면 이쪽 면은 그 프리 트랜스포머의 어떤 시간적 모양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리 트랜스포머 한 건데 요기서 요 과정 갈 때 요 중간에 이제 매개의 어떤 그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요 H 펑션 하고 이 인풋 어떤 스펙트럼 모양하고 결합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요 쉐입, 이것은 인버스 프리 트랜스포머를 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여기도 동일하게 이 백그라운드 아까 스펙트럼의 백그라운드 제거하지 않으면 모양이 이상하게 바뀌었잖아요. 이 백그라운드를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여기도 모양이 이상하게 바뀌어요.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1차원 프리 트랜스포메이션 했잖아요. 근데 2차원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할 때 이 원하는 우리 여기서 우리가 격자수라든지 이 보는 마진을 정의를 내리면 거기에 맞게 여기서 본의 아니게 패딩 있잖아요. 이 공간, 이 공간에 실제는 지만 이거 훨씬 더 큰 공간 있잖아요. 그렇게 패딩을 만들어가지고 그 공간에서 프리 트랜스포머를 쓰고 이걸 이제 보게 돼요. 이제 거기서 이 마진이 안 맞으면 이게 이상하게 막 모양이 구불구불구불하게 이상하게 모양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에 패딩 그 아까 피코 색깔 말고 뭐 좀 더 늘리라 했잖아요. 그 동일한 개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그 노하우들이 이제 흡수를 하면은 이렇게 승진이는 이제 아직 석사 2년 차지만 벌써 이제 승진이 같은 경우 이제 그거를 다 흡수해가지고 그걸 공간 개념에서 그 동일한 테크닉을 적용해가지고 이런 굉장히 이제 고난도의 계산을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계산하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하냐면 참고로 이 논문을 이제 하면
그 요 개수, 요걸 피치수라는데 요 개수가 너무 촘촘하면 이게 디프렉션 효과라 불러가지고 이 모양이 좀 안 좋고, 너무 듬성하면은 요 이게 뭐지? 너무 샘플링이 이게 너무 듬성하면 여기서 뿌려지면서 이 면 있잖아요. 이 면이 균일하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적절한 수의 그 피치수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디자인했어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잡아가지고 피치수, 이 피치수가 이제 아까 렌즈 어레이의 그 간격이 좁을 때, 간격이 클 때, 근데 간격이 너무 좁으면 이제 요런 식으로 사각형에서 요런 식으로 모양이 되고, 파란색 간격이 너무 듬성하면 안에 내부에서 좀 일레귤하는 불균일하게, 이제 그거는 이제 인풋빔이 균일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보이고, 빨간색이 가장 최적인데 그 유니포미티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분석해 낼 수 있어요. 그렇게 최적을 맞췄을 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증폭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를 이제 또 이제 계산을 해내요. 여기 보면 보이죠? 이제 프로의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이제 계산하면 피치수 너무 작으면 이렇게 보이고, 또 피치수가 너무 크면은 약간 일레귤한 건 인풋빔이 아까 인풋빔 요런 빔이잖아요. 요런 빔 지지분하니까 거기서 이제 유니폼하지 않게 지지분하게 나오고, 그건 최적일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도 그러니까 프리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완벽하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핸들링 할 수 있게 되면 이걸 바탕으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이제 엔지니어링 이제 이런 식으로 설계를 이제 해놔가지고 최적을 또 찾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의미가 어떻게 되고 기존의 결과보다는 얼만큼 우리가 더 좋은 어떤 레이저 증폭기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게 오늘 이제 퍼블리싱 이제 그쪽에 온라인 저널에 떴어요. 그래서 참고로 이 논문은 과학계에서 과학계 논문이 한 전 세계에 40개 정도 있거든. 저널지가 탑 2예요. 탑 1은 네이처 포토닉스 탑 1이고, 네이처지가 탑 1이고, 여기 탑 2예요. 근데 네이처지는 엄밀히 말하면 매거진에 가깝고, 그러니까 학문적인 어떤 사이언티픽 그거는 옵틱 스프레드가 제일 높은데, 여기 이제 오늘 이제 퍼블리시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 지금 하는 게 지금 요 레벨이 여러분 지금 이 계산한 이 정도의 레벨이 거의 90%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미 여러분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에 도달했어요. 이걸 계산할 수 있는 능력에.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한테 이제 또 들어가려고 해요. 오늘은 앰플리피케이션. 지난번 여러분 3레벨, 4레벨 하면서 그 앰플리피케이션에 좀 뭐 풀고 그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숙제로도 이제 2레벨은 아예 증폭이 안 되고, 3레벨은 증폭이 되긴 되는데 엄청나게 세게 펌핑해야 되고, 4레벨은 무조건 펌핑하기 전에 무조건 겐이 생긴다. 그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승기 논문에서 보면은 그거 하고 나서 펌핑 빔이 나와서 시드 빔이 지나가면 펌핑이 어떻게 되는지가 아까 계산한 거 봤을 텐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한 달 동안 또 숙제를 낼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냥 수식만 배우는 게 아니고, 이제 또 그것도 하우의 코딩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대해서 또 엄청난 여러분이 또 코딩의 노하우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제대로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일단은 이제 그 모티베이션 얘기를 할게요. 레이저 출력이 처음에 이제 마이어부터 해가지고 1960년대 처음에 레이저가 나왔어요. 근데 레이저가 처음에 이제 이 레이저를 집속하게 되면 집속하는 포컬 인텐시티 빛의 강도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참고로 태양빛 있잖아요. 태양빛은 이게 밝기가 이게 단위 면적당 이제 와트인데, 태양빛은 0.1와트예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 와트 퍼 스퀘어 센티미터예요. 근데 레이저가 나오자마자 대충 10의 9승이니까 레이저가 나오자마자 태양빛의 100억 배, 처음에 루비 레이저가 나오자마자 태양빛의 100억 배에 되는 그 밝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빛의 밝기죠. 그러니까 루비 레이저 자체는 별거 아니잖아요. 손마디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가 집속될 때 그 브라이트니스, 그 밝기는 우리가 보는 저 거대한 에너지의 그 태양빛의 밝기의 100억 배예요. 실만큼. 근데 그래서 빛의 세기를 점점
그 기술이 발전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정체돼 버렸어요. 이렇게. 그 이유는 그냥 빛을 증폭하다 보면 빛의 세기가 나중에는 증폭하는 이등 미등 매질 있잖아요. 그 매질을 태워요. 이제. 그러니까 매질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매질이 그냥 타버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한 5년에 한 2배씩 이게 로그 스킬이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10배인데 한 2배? 3배? 4배 이렇게 겨우 있는데 이때는 어떤 시대냐면 이제 레이저의 암흑기인데 이게 레이저가 데미지를 보니까 증폭을 최대로 한 다음에 빔을 키워요. 키우면 단면적인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겠죠. 에너지 밀도 떨어지고 증폭기 있잖아요. 증폭기 레이저 매질을 더 키워요. 그러니까 그걸 증폭시키면 또 매질이 견디기 직전까지 증폭시키면 그걸 더 증폭시키고 싶으면 빔의 사이즈를 더 키워야 돼. 더 키우고 그 다음에 또 매질을 크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하다가 요때는 매질의 크기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더 큰 거 나오면 조금씩 어떨 때는 한계가 있으니까 아예 빔을 증폭한다 빔을 여러 개 나눠 이걸 한 수십 개 쪼개 각각 증폭기를 해. 그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암흑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요때 프로젝트가 출범한 게 그 노렌스 이버거의 그 내셔널 이그니션 퍼실리티라지 NIF 프로젝트인데 그 레이저 건설비가 5조 들어가죠. 5조. 그래서 레이저 크기가 미식 축구장 있잖아요. 그 3개. 빔의 개수는 192개. 처음에는 조그만 레이저인데 이거를 192가닥으로 나눠가지고 그걸 증폭해가지고 그걸 한 15년 동안 만들었어요. 4조 5천억 들어가지고 나온 출력이 0.5페타와트, 500테라와트.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CPA라는 기술이 나왔는데 아주 이거는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에요. 이걸 통해서 다시 이제 출력이 쭉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10의 강주가기원에서 내가 강주가기원 있을 때 이거는 이제 사실은 엄밀하면 이 그림이 안 맞는데 이렇게 되고 있는데 세계 최초로 한 10의 21승 와트 퍼 스퀘어까지 도달을 성공했어요. 그러면 이런 빛의 세기 영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냐면 그래서 빛의 밝기가 10의 16승 와트 퍼 스퀘어 센티미터 정도 되면은 그러면 이때 빛의 세기 아까 우리 프로에 트랜스퍼 하니까 빛이 전기장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가장 세게 많이 흔들릴 때 있잖아요. 흔들린 요때 세기가 이제 10의 16승 와트 퍼 스퀘어 때 일렉트릭 필드 이 세기가 이때 세기는 뭐랑 맞물냐면 수소 원자에서 수소 원자 핵과 전자가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 있잖아요. 이 전기장. 요 전기장하고 같은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세기 빛을 맞으면 그 순간적으로 양성자와 전자로 분리가 돼요. 그 정도의 세기예요. 그 다음에 그 10의 18승, 19승 요 영역에 도달하게 되면 여기서는 공간에 진공 중에 전자가 있다 했을 때 이 정도 세기의 빛의 일렉트릭 필드 있잖아요. 그 일렉트릭 필드에 아까 한 사이클이 한 2.7편토 정도 되는데 2.7편토 요 사이클에 이 전기장에 가속을 받으면 그 펜토세컨 안에 빛의 속도가 가속돼가 돼. 빛의 속도가 올라가요. 전자. 그러니까 그때는 relativistic optics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론적으로 레이저가 도달할 수 있는 빛의 밝기 10의 24승 와트 퍼 스퀘어 센티미터 그런데 더 올라가지고 10의 29승 이 영역에 도달하게 되면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그 진공이라고 생각하는 진공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무한한 전자와 반전자의 어떤 생성과 소멸 있잖아요. 그 사건에 늘로 꽉 찬 공간이 진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식을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진공 요 1cc 있잖아요. 1cc 요거니까 1cm by 1cm 요 공간에 그 무게가 실제 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면 10의 40승 그램 퍼 스퀘어 센티미터 그러니까 큐빅 센티미터 안에 10의 40승 그램 정도 돼요. 10의 43승 그램 정도 돼요. 이 공간이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근데 실제로 진공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꽉 차 있어요. 근데 이론 물리학자들만 그렇게 계산이 나오고,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근데 그래서 진공은 이 세상 인간이,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가장 단단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단단한 물질이 뭐냐면 진공이에요. 너무 단단해서 우리는 그냥 휙휙 이러는데, 가장 단단한 게 진공인데, 그 진공을 찢어낼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아까 말한 진공의 메커니즘이 순간적으로 전자 반전자가 생성됐다가, 전자 반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달라붙잖아요. 달라붙는데, 근데 만약에 갈라지는 순간 그때 강력한 전기장을 걸면은, 전기장을 이렇게 걸면 플러스는, 그러니까 플러스가 이렇게 나왔다, 플러스가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양전자는 이렇게 나오고, 이제 전자 음전자 이렇게 나오는데, 전기장을 이렇게 걸면, 그러면 양전자는 전기장 방향으로 날아갈 테고, 그 마이너스 전을 가진 전자는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거든요. 그럼 전기장으로 이렇게 세퍼레이션 돼요. 근데 기존에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전기장으로는 택도 없어요, 그냥. 근데 이 정도 빛의 세기일 때는 그 순간에 그 전기장이 이걸 분리시킬 수밖에 없고 강력한 전기장이에요. 분리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무라는 게 전자와 완전히 생성돼도 소멸, 생성 소멸 때문에 무인데, 근데 그 전기장으로 분리가 되는 순간 그런 공간에서 양전자와 전자가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건 실제로 관측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빛이 빈 허공에 저런 강력한 세기를 하면 그 엄청나게 많은 이벤트들이 순간적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양전자와 전자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something, 그러니까 물질 something이 from nothing, 지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빛에서 something from nothing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nothing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nothing하고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빛의 어떤 그 레이저 과학자들이 극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역까지 이제 바라보고 있어요. 앞으로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강력한 레이저를 좀 만들어가고 있어요. 참고로 레이저가 나온 지 아직 100년도 안 됐어요. 그리고 CPA 기술로 나온 지 이제 채 20년 지났어요. 이 테크닉이 나오는데 지금 벌써 지금 10에 22승, 23승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인간이 발전한 그 트렌드를 보면 분명히 이 영역에 도달할 거다. 그러면 something from nothing, 무에서 유가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거다. 네, 그게 있어요. 그래 되면 이제 시간과 공간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그건 그거고, 또 출력의 발전에 따라서 기술들도 발전했어요. 그래서 레이저가 해서 우리 레이저 앞에 문 앞에도 뭐 포스터 같은 거 붙여놨는데, 그 머티리얼 프로세싱, 마이크로 머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리시전 설저리, 그러니까 우리 라섹 수술 있잖아요. 이제 레이저로 하잖아요. 그런 것들. 네,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성 동위 원소 물질 만드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물론 미국의 핵융합, 그 다음에 핵 분열, 그런 것들을 레이저를 잔류하고, 입자 가속기를 하게 되면 이제 정말 상상도 못하는 우리 일상생활에 이제 레이저 이제 이런 고출력 레이저가 이미 여기는 산업용 레이저가 이미 다 와 있어요. 이미 뭐 포인트도 다 레이저고, 근데 이 영역의 레이저가 이제 지나면 우리 일상생활에 이제 의료용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보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될 거예요. 네. 이건 이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레이저가 출력, 그래서 지금은 뭐지? 1조 와트, 지금 1000조 와트를 바라보는데, 그런 출력의 그런 레이저를 10 마이크로미터를 포커싱하게 되면 이런 세기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그게 맞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옛날에 내가 이 자료를 만들었을 때는 이 영역이 커스터마이즈하고 여기서는 연구소에서 만들 수 있는 영역인데, 지금은 이 영역도 이제 회사에서 이제 만들 수 있는 레벨까지 왔어요. 이제. 그러면 그 밝기, 요 인텐시티, 와트 퍼 스퀘어 센티미터, 요거는 이제 수식을 쓰면 와트 퍼 스퀘어, 이걸 인텐시티를 부르는데, 그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에너지가 얼만큼 있느냐. 근데 요때 이거를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빛이 이렇게 날아갔거든요. 날아가면 포커싱하면 이 포커싱한 이 면, 이게 그 면적이고,
네, 펄스가 두께가 있잖아요. 그래서 펄스가 CW가 아니고 펄스가 한번 이게 펄스 폭이 10펜토로 치면은 10펜토 동안 진행할 때 그 통과는 30펜토 30펜토 세칸짜리 펄스가 날아갈 때 그 진행하는 이 두께는 10 마이크로미터예요. 10 마이크로미터. 그럼 요거 포커싱 때 빛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파이어볼 형태로 있는데 이 파이어볼의 지름이 그러니까 파이알 제곱 이게 요거고 그다음에 요 두께죠. 두께. 요 두께가 델타 T예요. 그래서 요 델타 T 곱하기 S는 뭘로 생각하냐면 어떤 공간에 어떤 모양이 있는 거예요. 형상. 그 형상. 그래서 이게 어떤 부피 요것도 하나의 두께를 생각하면 어떤 시공간 부피로 보면 시공간 부피. 이 시공간 볼륨 속에 이 에너지가 얼만큼 밀도가 있느냐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밀도예요. 밀도. 여기 어떤 그러니까 요거만 하면 몇 밀도가 되겠죠. 시간이 들어갔지만 이거는 하면 시 공간 속에서의 밀도 어떤 3000 밀도예요. 빛이 얼만큼 많이 있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를 많이 올리는 방법, 근데 그 인텐스 올리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몇 주 동안 집중해야 될 부분은 그 에너지 그걸 이제 얘기할 거예요. 펄스 듀레이션은 이제 프로이트에서 열심히 이제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짧은 펄스를 얻을 수 있을지는 얘기는 안 했지만은 어쨌든 페이즈가 짧은 펄스를 얻으려면 그 안에 위상이 있죠. 위상이 플랫하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결론 위상을 어떻게 플랫하게 만들 것인가. 그게 이제 짧은 펄스를 얻느냐. 그건 이제 프리어 트랜스포머의 인간 있고 서피스 요것도 디프렉션 이것도 디프렉션이 사실은 공간에 대한 프리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이것도 프리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이것도 그 공간에서 아까 내가 논문에서 논문에 또 그림 빈 지지반한 게 그다음 나오는데 요거와 요사의 프리 트랜스포메 관계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요때 공간에서 눈에 보이는 인텐시티 말고 이게 그 뭐지 이 공간에 위상이 있거든요. 위상 웨이프론트라고 부르는데 그 웨이프론트를 이제 그거를 알아내가지고 그거를 최대한 플랫하게 만들어주면 건너갔을 때 포커싱이 아주 작게 포커싱 돼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에버리지 파워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건 이제 레이저로 때려가지고 이제 금속에 가공했을 때 이렇게 파이는 건데 이런 것들 할 때는 레이저 인텐시티와 플루언스 요거는 시간의 개념 빼고 그러니까 누적된 양이에요. 그냥 펄스포 그 시간 동안 누적된 양. 그죠? 줄 퍼 스퀘어인데 플루언스랑 인텐시티 이게 이제 머티리얼 물질과 인터랙션 할 때 중요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이게 더 사실은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그 앰플리피케이션 대해서 이제 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가능하다면 앞으로 한 2-3주 동안 이렇게 들어갈 건데 이 자료는 내가 이번 오늘 내가 게시판에 올려줄게요. 그러면 그 자료를 내가 메일로 보내줄게. 둘 다 메일로 이 자료를 보내줄게요. 앰플리피케이션 이거 왜 앰플리피케이션 하냐면 전 레이저 캐비티 있죠. 양쪽 미러가 있고 중간에 크리스탈이 있고 요거는 펄스폭이 작게 나가서 이제 디스퍼전 이제 그 분산하는 네거티브 처를 만들어서 이제 GDD 네거티브 GD를 만들어 분산을 이제 보상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데 이 라운드 트립 타임 라운드 트립 타임이 어느 정도 되냐면 초당 한 1억 개 그러니까 10나노세칸 간격 나니까 100MHz 나오고 펄스당 에너지는 나노줄 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억분의 1주밖에 안 되는 거니까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가지고 가공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예를 들어서 어떤 실험에서는 한 1 마이크로줄급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에 나노의 1000배가 된 마이크로니까 한 1000배 정도 개인이 필요하고 만약에 1밀리줄이 필요하다면 100만 배 1줄이 하려면 한 10억 배 그래서 킬로줄을 얻으려면 1조 배를 증폭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이 증폭을 하냐면 이제 포랩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어떤 전형적으로 티탄 사파이어 크리스탈인데 그 크리스탈에 이 펌핑빔을 가지고 통과하면 여기서 흡수가 나거든요. 흡수는
그 원자들의 에너지 레벨이라는 개념을 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면 이렇게 이제 흡수가 되겠죠. 흡수가 되게 되면 이렇게 펌핑 가지고 이쪽으로 다 상태가 올라가요. 가지고 이쪽 있으면 순간적으로 빨리 릴렉션 돼가지고 이제 메타스테이블 영역에 머물러 있고 그 상태에서 요 간격 이 간격과 맞는 파장에 빛을 통과시키면 이때 이제 스티뮬레이트 프로세스 해가지고 증폭이 나겠죠. 그렇게 해서 떨어지게 되면서 릴렉세이션 되면서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때 이제 이퀘이션이 이렇게 돼요. N2는 여기는 어떤 그 뭐지 상태의 개수고 원자의 개수고 N1 여기 있는 상태의 원자의 개수인데 그 엄밀히 말하면 밀도인데 어쨌든 단위 부피당 얼마큼 있느냐. 여기서 시그마는 요 빛과 그 N1 있잖아요. N1과 서로 상호작용 충돌할 확률이에요. 서로 반드시 빛이 지나간다고 이 상태의 원자와 상호작용할 확률이 있거든요. 그 확률에다가 이 빛의 밀도나 그다음에 요 사이 차이, 파플러지 인버전은 이 차이. 여기서 이게 떨어지고 증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델타는 요거나 요 사이의 값의 차이, 파플러지 인버전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과하게 되면 이 통과하면서 트랜스포트하면서 이게 떨어진 만큼 스티뮬레이트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제 빛이 증폭이 나잖아요. 그래서 빛이 이거 날아가는 걸 의미하는 건데 이게 줄어든 만큼 이게 플러스 텀이거든요. 플러스 줄어든 만큼 이게 늘어났다. 플러스로. 그 늘어난 양은 빛의 그 들어가는 인텐시티가 높을수록 파플러지 인버전이 크면 클수록 이제 많이 늘어난다. 이 두 개의 이퀘이션에서 이제 증폭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 양이 크면 클수록 이게 세기면 셀수록 이게 빨리 이제 많이 빠져나가겠죠. 그다음에 초록색 잘 보면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 두 개씩을 이제 이 미분 방식은 이제 옛날에는 이거 숙제를 냈는데 미분 방식 풀으라고 이제 여러분들은 미분 방식 풀라고 안 시킬게요. 이거. 그래서 풀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거 아까 그 논문에도 이 식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 그 논문에도 보면 이 식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결론은 인풋빙의 플루언스를 알고 그다음에 이 머티리얼의 개인 세츄레이션은 이게 뭐냐면 요 시그마 값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요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각 물질의 고유한 세츄레이션 값이 있는데 크로스 섹션 분의 이때 프리컷이는 이 파장이죠. 요 파장에 대한 그 프리컷이 이게 CO 바란다가 되겠죠. CO 바란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고 그래서 그걸 알면은 지금 얼마큼 증폭되는지 아웃풋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식은 아주 정확해요. 실험치 내가 그 10년 넘게 이걸 써왔지만은 실제 실험과 이 수식은 정말 정확하게 맞아요. 아주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많이 안 맞다고 해요. 실제 실험하고 시뮬레이션 하면 안 맞거든요. 근데 그 안 맞는 거는 왜 안 맞냐면 이 식을 제대로 계산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풀의 트랜스포메이션 했는데 실제 데이터를 받아보고 실제 안 맞는 건데 아까처럼 그런 테크닉들 있잖아요. 코딩에서 말할 수 있는 그 논문에서 쓰는 그런 테크닉들을 제대로 모르고 가면 안 맞네 이래 되는데 사실은 제대로 막 코딩 짜고 이 수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하면 정말 정확하게 맞아요. 놀랍도록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그 정밀함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아직도 이 분야에서 이 업계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 세계 내 생각에 이거 제대로 계산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되려나? 20-30명? 전 세계? 20-30명 될까? 근데 여러분 한 달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만 잘 따라오면 그 20-30명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름이 없어지면서 이제 되겠죠. 근데 끝부분이 좀 남긴 남아요. 그래서 아까 그 논문이 키 포인트가 뭐냐면 이 끝부분을 어떻게 하면 작게 남게 만들까? 이제 이 끝부분이 어떻게 거의 남지 않도록 할까? 그게 논문의 요지였어요. 근데 그걸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참고로 뭐
뭐 잠깐 자랑할게. 어쨌든 오늘 퍼블리싱 됐지만은 퍼블리싱 할 때 이제 그냥 내가 냈다고 다 퍼블리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논문 써봐서 알죠. 논문할 때 평가 리뷰어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저긴 탑2니까 평가가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대가들이 이제 그쪽 분야의 대가들이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제 대가들이 이건 내가 찾던 논문이다. 내가 왜 이게 내가 정말 이 옵틱 익스프레스는 꼭 실려야 되는 내가 찾던 논문이고 이거는 익스트림 유스프에 당장 쓰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유럽과 미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그런 인프라스트럭처 이제 거대 레이저 하는 프로젝트에 이게 굉장히 당장 필요한 그런 계산이고 그리고 계산에서 이론과 실제와 굉장히 밸런스가 맞게 돼 있고 데이터 퀄리티 있는 게 완벽하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더 이상 뭐지 비평할 게 없다고 그냥 강력히 그냥 뭐지 추천한다고. 그래서 그 편집장이 그냥 무수정 게재 있지 무수정 게재로 그냥 올리는 걸 했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딱 보니까 내 스스로 오류가 이렇게 보이잖아.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무슨 게재는 안 됐지만은 내가 우리가 보기에 이 센티미터를 써야 될 게 밀리미터를 쓰고 막 그런 실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는 고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퍼블리시 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 아까 프리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요식 이 계산 과정을 하고 그리고 오늘 요거 어떻게 작게 남도록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계산이었어요. 그래서 이 식은 나온 이게 1980년도 논문에 나왔던 거 이게 프란츠 노브디 이 논문이 이제 1980 아니라 sorry 1964년도 1964년도에 이 미국 방식을 풀었어요. 프란츠와 노드빅이라는 두 사람이 연합해가지고 요 두 개의 조건에서 미국 방식 풀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미 64년도이지만은 그 아직도 이거를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런 계산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만 계산하면 지금도 탑2 그런 높은 데서도 이런 논문이 업색된다는 거죠.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참고로 이 들어가는 인풋이 인풋의 세기가 엄청나게 세다면 이게 n이 엄청나게 크다면 n2에 있는 걸 다 쓸고 그냥 다 비트로 떠뜨리겠죠. 그러면 그 정도 세기가 되려면 어느 정도 되냐면 그거를 이제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약 단위 면적당 0.9줄 per square 정도면 여기 있는 것들을 대부분 엄밀한 73%인데 그거를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근데 그 값은 요거랑 맞물려 있어요. 요거랑 맞물려 있다는 거. 그게 여러분 풀면서 아인슈타인 코에피션트 A 오버 B 있죠. 기억 안 나요? 그래서 프레버 쓰면 하면서 세츄레이션 인텐시티 해가지고 거기서 A랑 B랑 코피 비율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어떤 데서는 그걸 크로스 섹션이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그거를 세츄레이션 플러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걸 실제 실험에서 쓰는 거니까 실제 실험에서는 A 오버 B 그렇게 안 쓰고 또 이거 시그마도 안 쓰고 이렇게 요거만 써요. 이제 세츄레이션 플러스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엔지니어에서는 쓰이니까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참고로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실제 레이저 세긴 인텐시티 와트 퍼 스퀘어 센티미터인데 근데 어떤 머티리얼이 이 펄스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어떤 타겟에 때리면 이거 타겟에 가만히 있으면 이 시간 모든 걸 적분해 가지고 받아들일 거잖아요. 받아들이면 그때는 그 적분의 양인데 그때 양은 디멘전이 줄 퍼 스퀘어 센티미터가 돼요. 그러니까 빛은 와트 퍼 스퀘어 센티미터로 존재하지만 타겟에 맞을 때 타겟은 그걸 모두 다 흡수하니까 타겟 입장에서는 이게 플루런스 단위는 줄 퍼 스퀘어 센티미터로 느낀다는 거. 그래서 그거 차이점 이제 아세요. 프란츠 모빌리케이션 이거 계산 시키지 말자. 이거 연락이 이제 참고로 한번 내가 보여줄게. 프란츠 모빌리케이션 이게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옛날에는 학생들한테 시켰는데 이거야. 그래서
프란츠 노드비 이퀘이션을 여기 보면 아까처럼 이제 트랜스포트 이퀘이션하고 레이트 이퀘이션 두 개 있잖아요. 두 개 보이죠? 아까 이 두 개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 푸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쭉쭉쭉 이렇게 푸는 과정이 있어요. 쭉쭉쭉 풀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이런 답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또 엔지니어하게 아까 풀러서 그 개념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유도가 돼요. 그러니까 몇 단계 이렇게 걸쳐가지고 하면 답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계산을 이제 대웅이 같은 경우에 만약 이거 전공으로 계속 하고 싶다면 논문 있잖아요. 승진이나 다들 이 64년대 논문, 64년 논문 다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프란츠 노브드 이퀘이션 논문 그 예. 찾아가지고 한번 공부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계산하는 방법, 이제 이런 것들을 딱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거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저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디테일이 있다는 거. 그리고 참고로 넉 달 전에도 옵틱 익스프레스에 우리가 또 논문을 하나 퍼블리시 했었는데 그거는 프란츠 노브드 이퀘이션 이 자체를 있잖아요. 또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을 계산할 줄 아니까 아니 우리가 모디파이 해가지고 이제 실제 프란츠 노브드 이퀘이션이 특별한 조건에서는 저게 수식이 안 맞는 것처럼 실험에서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조건 때가 있거든요. 예, 그게 왜 안 맞는지 그래서 저 프란츠 노브드 이퀘이션을 수학적 모델링을 모디파이 해가지고 수식과 맞도록 그렇게 해도 해가지고 석 달 전에도 우리가 퍼블리시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근본적인 기전은 뭐냐면 남들이 다 아는 걸